자, 일단 뭐 첫 시간이니까 뭐 가볍게 할 건데요. 뭐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안 기사를 따는 목표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엄청나게 공고를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공고를 하고 따는 게 좋아요. 따는 게 좋고, 근데 이제는 뭐 취득도 취득인데 공부를 좀 위주로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기 공부할 때 필기를 좀 뭐랄까 좀, 좀 힘들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기가 좀 편해집니다. 실기가 좀 편해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안기사 안에 내용을 하기 전에 약간의 그 전반적인 계획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안기사라는 게 있으면 저는 이제는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취득을 하는데 그 자격증이 라이센스이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이센스이냐 혹은 수료증이냐. 자, 요거 영어로 바꿔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certificate 이렇게 라이센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라이센스라는 영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는 뭡니까? 운전면허가 라이센스잖아요. 즉 법으로 권한이 있는 자격증. 그러면 이제 보안기사는 라이센스냐? 사실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서티피케이트인 거예요. 실제 활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티피케이트고, 이 라이센스는 법으로 뭔가가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보안기사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안기사를 취득을 하면 뭐 순차적으로 가도 되고 뭐 병렬적으로 가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하도 개인정보보호법 엄청 그러니까, 그죠? CPPG라는 자격증이 있죠. 사실은 CPPG라는 자격증은요, 뭐 이거 따나 안 따나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뭐 민간 자격증이고, 이거는 보안기사만도 못하죠. 근데 보안기사만도 못한데 개인정보를 공부하는 어떤 계기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연히 뭐 내가 이걸 땄으니까 내가 개인정보 좀 하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개인정보를 공부하는 계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권고를 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CPPG라는 자격증을 10년 넘게 추천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이거 뭐 알았다, 이거 민간 자격증이고, 그죠?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취득한 다음에, 물론 이제 정확한 순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얘가 뭐 CPPG가 보안기사 다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걸 이용해서 준비해야 될 게 보안약점 진단원. 이거는 전자정보법에 나와 있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자정보법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뭐 의무는 아니죠. 그죠?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즉 권고니까. 그런데 요 내용들이, 보안기사의 내용이 당연히 진단원에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따면 키사에서 온라인으로 5일 교육받고, 그죠? 온라인으로 5일 교육받고 그다음 시험 보는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그죠? 뭐 다들 아시죠? 피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것도 공공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공의 어떤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걸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민간 및 고유식별자, 항상 민간 및 고유식별자는 5만 건이에요. 법에. 민간 및 고유식별자가 5만 건 이상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연계, 이제 타 기관과 데이터 주고받는 거, 그죠? 연계가 50만 건 이상이면 이거나, 또 하나 구축 운영하는 게 100만 건 이상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공공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되고, 사실은 CPPG는요, 이 PR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PR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엄청, 뭐 공공에서는 모르겠지만 민간에서는 엄청 따고 싶어하는 거, 그죠? ISMSP, 그죠? ISMSP. 저는 이제 ISMSP 선임심사원이고
ISO 27001도 있어요. 27001도 있고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270 뭐 이런 증이 물론 이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딸 때 보안 기사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CPPG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공무원이고 그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죠? 공무원이고 내가 굳이 뭐 이런 걸 따서 뭐 나중에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ISMSP 그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이미 지금 끝났죠. 시험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공무원 서기관도 있어요. 현직 공무원 뭐 서기관 주무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왜 공공기관도 해야 되냐 왜 공무원도 해야 되냐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히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를 진로 계획으로 잡는 게 아주 좋다. 정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최근에 그 트렌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2019년도에 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AI에 대한 정책이 엄청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물론 저는 지금은 이제 공공으로 먹고 살지는 않아요. 예, 공공일 거의 안 합니다. 예, 그거 안 하는데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게 뭡니까? IT 839 정책인 거죠. 그죠? IT 839. 그 IT의 기술이 정책의 명이 된 유일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IT 839가. 물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CDMA 뭐 이런 거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도 있고 저는 그 정책을 다 알고 있어요. 큰 틀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결론은.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교도 지정하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정책이 아직도 이제 살아는 있다 이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 저는 이거 심사원증이 있어요. 이거 공짜로 교육해줘서 ISO 42001 이게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번 주에 요거 심사가 있는데 여기 강의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못 갔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화두가 되죠. 왜? 전자제품에 다 AI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LG, 삼성 이런 데는 꼭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요걸 가기 위해서 자, 이 ISMS 27001이라는 아니요, 죄송해요. ISMS를 취득하면 여기에 심사 경력이 생기죠. 그러면 바로 그냥 교육만 받으면 ISO 27001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ISO 27001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ISMS 심사의 이력을 가지고 그대로 ISO 27001을 01 선임심사원을 한 방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처음으로 이 ISO 27001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27001이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SMS에 비하면 아주 쉬워요. 그럼 27001이라는 이게 ISMS죠. 글로벌한 ISMS. 이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 42001에 대해서도 이 앞쪽에 심사 경력을 인정해서 이것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저는 뭐 연금 얘기하면 뭐 저도 연금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이 있어요. 연금은.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나이가 70이 돼도 내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이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놀러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내 일이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이 70 넘으면 하려고 이제는 그 출판사도 하나 만들었는데 책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스24 이런 데는 없고 그죠? 그냥 제 카페에서만 그냥 왜 아직은 이때가 아니거든. 아직 70대로 한참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70대면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한국표준협회나 KMR인가? 한국표준협회, KMR, 그 다음에 어디더라? 한국생산성본부,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되게 이쪽 분야의 큰 회사래요. 저도 몰랐어요. 오래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생산성본부 빼고 거기에다가 저는 다 등록을 해놨고, 그래서 뭐 이제는 틈틈이 시간이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이어도 좋고 뭐 좋아요. 2년에 한 번이어도 좋아요. 근데 이걸 하고 있어요. 왜? 70 먹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거 말고 우리가 흔히 공공에 얘기하면 우리 정보시스템 감리라고 있죠. 저는 이거는 한 10년도 넘게 했죠, 사실은. 지역정보 개발은 뿐만 아니라 뭐 감리는 10년도 넘게 했죠. 수석감리원칙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아. 요 관점으로. 왜냐면 이게 민간 기업이 너무 독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자,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이거를 할 때 정보보안 기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플로우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지식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ISMSP 시험을 보는데, 그죠? 나는 이런 거 제끼고 바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 했어요. 근데 ISMSP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개발 보안 하나가 나오는 거야. 나는 기술적인 거 모르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발 보안이니까 진단원에 관련이 돼 있죠. 그죠? 진단원에 관련이 돼 있고, 이 진단원에 이 관련된 개발 보안에서 중요한 게 또 보안 기사에 나와요. 언제부터? 2022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가이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올해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물론 이게 필기에 나오는 거는 큰 이슈가 없어요. 필기에 나오는 건 이슈가 없는데 뭐 틀려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제 실기에도 나온다 이거죠. 실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쉽게 따고 누구는 좀 어렵게 따는 거는 이런 한두 문제, 이 지식 체계가 없이 그냥 이것만 공부하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안 기사의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부들은 절대로 그냥 이것 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전혀 관계없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보안 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안 기사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1년가요? 21년도인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키사가 관리하다가 22년부터 KCA라는 곳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KCA라는 곳에서 2022년도까지는 문제가 과거 키사 문제와 크게 다름이 없었어요. 기간만 바뀌었지. 근데 2023년도부터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필기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깊은 게 없어요. 필기에서 깊은 거는 별로 없어. 근데 실기는요,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깊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가 기존의 키사에 나와 있던 그런 기존의 키사에서는 막 실기 합격률 1.9%였어요. 지금은 8%, 10%, 12% 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기사 실기까지 합격한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현재 상태가.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필기도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었어요. 기존에 키사가 할 때는. 근데 23년도부터 필기가 깊이는 없어지고 너비만 넓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 일어나냐면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거 내가 대충 기출 보고 뭐 대충 보면 필기 붙을 수 있어.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넓혀둔 사람들이 내가 실기를 따기 위해서, 실기를 따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기책 사야지, 이런 접근이잖아요. 그 실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그 이유를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잠깐 요걸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제2회 정보보안기사 올해죠. 2024년도 그죠? 24년도 2회 정보보안기사 기출 풀인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만들다가 좀 말았어. 1회는 다 만들었고요. 그죠? 1회는 다 3회는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른 거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개 하나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필기 문제입니다. 필기. 여러분들 이제 필기라고 해서 뭐 그냥 필기는 나는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기의 깊이가 안 되면 안 된다고요. 버퍼 오버플로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함수가 뭐냐, 그죠? API가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저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발 보안이죠.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그죠? 이거야 옛날에 필기에 나왔던 그런 문제고.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제가 지워버린 것 같은데 포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이 출제자가 무엇을 보고 냈지? 이게 굉장히 이 관심이 많아요. 이제 요 문제구나, 요 문제. 그죠? 요 문제를 보면요. 이 필기 한 문제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휘발성이라는 건 뭡니까? 전원이 날아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성 데이터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면 휘발성 이거 아주 심플하게 써놨어요. 그죠? 심플하게 써놨는데 여기 풀이에도 사실은 요거 있죠. 요런 문장과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 다 조사를 했어요. 풀이를 만들 때, 저 필기 풀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저 문제 하나 풀고 말아야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이게 조회가 잘 안 되네. 아니면 느린 건가요? 느린 걸 거예요. 이게 PDF가 엄청 크거든요. 자,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요게 있어. 근데 조사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낸 겁니다. 그대로 요 세 개를 뭐 요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요 세 개를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기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 문서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죠? 그런 내용들로 이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실기가.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지금 제가 삭제했는데 왜냐면 본문에 넣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풀이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막 표를 이렇게 넣거나 우리 기출풀이에서 필기 기출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넣거나 아까처럼 단문으로 풀이가 안 끝나고 이런 거 단문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표를 넣거나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뭐를 위해서? 실기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깊이가 떨어져 있다. 필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 과목으로 보면 사실은 시스템 보안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원래 시스템 보안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원래. 그리고 정보 보안을 공부할 때 정보보호 일반을 공부하지 않고 정보보호 일반 이게 4과목인가요? 필기로. 그죠? 네 번째 과목. 그러니까 정보보안 일반은 실기에서는 잘 출제가 안 돼요. 왜?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을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뭐 네트워크 보안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보안 기사의 구성 자체가 시스템 보안, 뭐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일반, 그다음에 정보보호 관리 및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책을 처음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기본이 없이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시스템 보안으로 공부는 하되 그걸 하면서 이 정보보호 일반에서 나와야 되는 거를 그때그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봐볼게요. 자, 시스템 보안이라고 있어요. 시스템 보안. 자, 요즘은 이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져서 어떻게 돼 있냐면
해킹을 하는 그런 거보다 약간 도구적인,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뭐냐,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많고, 원래 공식적인 그 범위에는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게 운영체제이기도 해요. 근데 KCA로 넘어가면서 이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가 필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실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거기에서 끝나는 거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우리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다 망가져도 이 기관들은 살아 있어야 돼. 그걸 정부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반 시설이 해야 될 일, 즉 보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명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상세 취약점 점검 가이드라는 게 있죠. 취약점 점검 가이드. 정보보호 문서에서 이 문서가 기술적 보안에서는 1등, 제일 좋아해요. 어떤 자료도 이거보다 좋은 자료는 없어요. 어떤 뭐 책이건 뭐건. 그래서 요 내용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게 말은 이 내용들은 봐야 된다 하지만 여기 뭐 윈도우도 있고 뭐 엄청 많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인데, 네트워크는요 우리가 뭐 프로토콜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TCP/IP, 그 다음에 뭐 디도스,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이렇게 큰 틀은 3개가 돼 있는데, 그 3개 중에 네트워크 보안은 왜 그러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왜 무선랜을 가지고 주구장창 필기해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선랜이라는 게. 하여튼 주구장창 엄청 냅니다. 엄청 내고요. 원래 무선랜 보안의 끝판왕이 있거든요. 끝판왕이 제4회 정보보안 기사 실기시험이었어요. 무선랜 공격 기법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다시 나옵니다. 옛날 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저는 1회부터 다 봤어요, 시험. 그래서 옛날 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무선랜 중요하다. 자, 그리고 큰 틀만 봐보세요. 이거는 실기 포함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있죠?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일단은 필기 시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1등 뭐냐? 이메일 보안.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진짜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냥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메일 보안이 1등이에요. 근데 이거를 궁극적인 필기 실기 다 통합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1번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입니다. 보안 약점 진단. 이게 실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2회 2024년 제2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잠깐 보여줬죠. 그걸 보니까 어때요? 보안약점 진단이 그냥 한 두세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냥 보안약점 진단 이게 깔려 있고, 그리고 DNS 오히려 이메일 보안은 실기 때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웹서버 보안 있죠. 웹서버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정보보호 일반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정보보호 일반,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및 법률이죠. 그냥 관리 및 법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말이 보안기사지 뭐 법률까지 있고 사실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법률이 빠지죠. 정보보호 일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딱 있습니다. 오직 뭐다? 전자서명이에요. 이 전자서명을 이해하면 공개키, 대칭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이해하는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전자서명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별 약간의 특징적인 거 암기, 필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서명은 실기에서도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왜? 이걸 모르면 IP색을 모르고요. 이걸 모르면 SSL을 몰라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보보호 관리. 이건 뭐 그냥 ISMSP죠. 일단 그죠? 뭐 ISMSP고, 또 하나 법률 뭐죠? 개인정보보호법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출문제, 필기, 보안기사 마찬가지고, 피아 마찬가지고, ISMS P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은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기출문제보다 출제자가 무엇을 보고 출제했냐, 이거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그래서 엊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엊그제 ISMSP 시험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이런 게 나왔대요. CCTV, 그죠? 영상 처리 장치 CCTV의 보유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된다. 30일 초과하면 안 된다. 됩니다. 이거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가 있죠. 그 고시에 있는 게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라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영상에 대한 촬영 정보는 30일 이내 해야 된다,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CCTV 영상 30일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영상 처리에 관련된 지침에다가 내가 30일 이상 저장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렇게 쓰면 돼요. 30일 이상 이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최소한의 기간.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말한 이거는 도대체 뭘 보고 알았냐? 2024년도 1월에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의 사례집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 이런 시나리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출제했냐를 볼 때 일예로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얘기했지만, 보안기사 실기에서도 진단원에 우리가 코딩해서 이렇게 느낌표가 나옵니다. 느낌표. 이 느낌표가 낫이에요. 낫. 그러면 낫이면 원래 값이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면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요거 하나만 딱 빼면요, 코딩에서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져요.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살짝 빼서 출제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 해킹이 되는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키사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꼭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픈 SSL이 보안에 취약합니다. 이거 처음 등장했을 때 키사 홈피에다가 딱 그냥 도배해 놨어요. 공지 올리고. 그래서 오픈 SSL 1.0.1 뭐 이 오픈 SSL 몇 점 이거 다 빨리 패치해라, 이렇게 딱 튀어나왔던 게 오픈 SSL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오픈 SSL의 취약점을 가지고 남의 시스템을 해킹한다라는 건 이미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들어가야지만.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들어가면 이 취약점을 왜 악용합니까? 다른 거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픈 SSL이 키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패치를 하고 공공기관도 다 패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요. 뭐 지금도 이거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시험에 물론 나와요. 당연히 나오고, 그죠? 당연히 나오지만 실제 우리한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 업무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뭐냐? 2022년도 12월에 키사가 문서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문서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뭐 중요한지 모른 거예요. 중요한지 몰랐던 거야. 그게 뭐냐면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예요.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 그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에서 뭘 얘기했냐? 실제 우리가 쓰는 웹 에디터를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버가 장악돼요. 저는 그런 사례를 올해도 봤고 작년에도 봤어요. 그러니까 서버 안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에디터 그대로 두면. 근데 이 내용이 2022년 12월에 나왔던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의 내용이 언제 나왔냐? 보안 기사에서
2023년도 필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게 태빙, 이름이 아마 태빙일 거예요. 태빙. 태빙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업로드 취약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태빙이 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용자 한 명을 해킹하는 거지 서버가 해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업로드 취약점이 아주 크리티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 보안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나오지만 이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뭐다? 일할 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할 때도. 안 그러면 우리 서버 빵꾸나요. 정말로요. 예. 저는 공공기관 다 뚫리는 거 다 본 사람이 진짜로 봤어요. 진짜로. 최근에도 한 두 달 전에도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아, 요약집이구나. 그죠? 요약집이구나. 그래서 교재 제일 뒤에 보면 마인드맵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요약집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근데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